중남미 국가인 하이티에서 리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남미 서인도 제도 하이티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천재지변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1,700여 명의 구조대가 파견됐다. 하이티의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오늘 아침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119 구조대도 열흘간 하이티에 파견됐다. 건물이 거의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전쟁을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렌지 껍질인가요? 오렌지 껍질을 잘라가지고 코에 맞고 다닐 정도로 이 정도 심했고 시체가 워낙 많으니까 시체를 다 처치를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버려진 시체, 건축 더미에 깔려 있는 시체, 엄청난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인명 구조견 백두와 마니를 앞세우고 첨단 장비로 지진 현장을 종횡무진 누볐다. 이거 문이거든요, 출입문? 예, 출입문. 예, 이쪽으로 사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 재난 현장에 등장하는 이 첨단 장비들은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 이 과학 장비의 역할은 현장에 빠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현장의 첨단 장비들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첫 소식입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어젯밤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저녁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됐다. 사고 발생 당시 침몰한 뒤 시야에서 사라진 한미 부부는 행방이 묘연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숨죽이며 구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의 위치가 확인됐다.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이상한 물체가 포착된 겁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기뢰 제거함이 음파 탐지기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는 소나다. 초음파로 수중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물로 인한 재난인 순환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수색 장비가 바로 이 사이드 스캔 소나다. 소나는 박쥐가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사물을 식별한다. 박쥐는 초음파라는 미세한 소리를 발사해서 주위 물체에 부딪힌 후 되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다. 사이드 스캔 소나도 박쥐처럼 초음파로 물속의 사물을 구별한다. 먼저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림자처럼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실 물속의 사고 현장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투입된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일단 소나가 물속을 지나면서 양옆 센서를 통해 주변을 스캔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사고 지점부터 먼저 확인한다. 토피시에서 초음파를 발산을 하게 되고 그 발산된 초음파가 해저를 닿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의 형태가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형태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타이어인데 강하게 발산이 되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어둡게 음영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형태가 거의 실물하고 비슷하게 모니터상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소나는 초음파를 이미지화한다.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소리를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장비다. 이때 초음파가 이용되는 이유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분해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큰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큰 파형이 그리면 굉장히 큰 파형이기 때문에 물체가 두루뭉실하게 나와서 영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잘게 나누면 그 영상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깨끗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잠수부가 확인하지 못한 구조 대상을 사이드 스캔 소나로 탐색해내면 이번엔 수중 다방향 카메라 차례다. 수중 다방향 카메라는 소나가 탐색한 장소들을 촬영해 구조 대상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카메라는 자그마치 6개의 렌즈로 구성돼 있어서 수중 다방향 카메라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6개의 채널, 작은 카메라가 6개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별로 56개의 LED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 LED를 통해서 어두운 지역도 밝은 영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60도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360도를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놓치는 사각지대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전거 오케이. 보여요? 응. 자전거 살. 수중 다방향 카메라로 구조 대상이 확인되면 구조대원이 출동한다. 그리고 단시간 내 정확하게 구조 대상을 구하고 사고 현장도 수습한다. 수중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장비 역시 과학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잠수복은 물론이고 특히 공기호흡기는 다이버들의 생명줄이다. 최근 중앙 119 구조대에 새로 도입됐다는 제호흡기는 기존의 일반 호흡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단 일반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숨을 배출했을 때 공기방으로 이렇게 기포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기포가 나가지 않고 다시 그 내가 뱉은 숨을 이산화탄소만 제거를 해가지고 다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호흡기는 일반 호흡기에 비해 사용 시간이 길다. 수심 10m에서 일반 호흡기를 평균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제호흡기는 4-5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호흡기에 비해 기포가 발생되지 않는 제호흡기.
제호흡기는 군사용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인명구조 현장에 도입됐다.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서 수심 30m 이상에서도 인명구조가 가능해졌다. 물속의 구조 대상이 구조대원의 힘으로 인양하기 무거울 경우 이때 사용되는 구조 장비가 따로 있다. 바로 부양백이다. 이 장비는 부양백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보통 선박이나 아니면 저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에 차량이 빠졌을 때 그때 공기를 집어넣어서 차량을 수면으로 띄우는 장비입니다. 부양백은 공기주머니와 공기통이 세트로 구성돼 있다. 일단 잠수대원들은 부양백을 구조대상에 부착한다. 부양백이 모두 구조대상에 연결되면 동시에 산소통을 열어 공기를 주입한다. 이때 발생한 부력으로 구조대상은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크레인 등으로 끌어올리면 구조 작업은 마무리된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500여 명이 사망했고 9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 인명피해는 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중앙 119 구조대가 만들어졌다. 각종 대형 특수 재난 사고 현장에서 첨단 장비로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긴급 구조기관이다. 그 삼풍백화점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 구조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작해야 곡괭이, 햄머, 망치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파를 이용한 장비, 지금 매몰된 건물 더미 내에서 지하 10m까지도 저희가 사람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로봇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PS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구조대원들의 위치나 실종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죠. 10년, 15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해외 재난 현장에도 투입되는데 특히 지난 IT 지진 현장에서 그 활약상은 대단했다. 당시 구조대는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희생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였다. 보통 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투입되는 건 인명구조견이다. 먼저 그 넓은 지역에서 생존자를 탐색해낼 수 있는 건 첨단 장비보다는 인명구조견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인명구조견이 후각을 이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최치를 맡아가지고 저희 구조대원에게 그 신호를 주도록 돼 있죠. 일반적으로 개는 인간에 비해 10,000배 이상 발달된 후각을 갖는다. 인간보다 50배가 넘는 후각세포를 가진 개는 그만큼 냄새 분자를 잡아당기는 단백질 수용체가 많아 후각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 IT에서 맹활약했던 백두. 독일산 셰퍼드 종인 백두는 그동안 국내외 재난 현장에 20여 차례 이상 파견됐던 베테랑이다.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 때는 시신 6구를 찾아내기도 했다.
백두를 포함한 구조견들의 훈련은 보상을 중심으로 놀이처럼 진행된다. 저희가 이제 놀이하듯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나 뭐 기호품 또 먹이를 이용해서 생존자가 그 요구조자가 숨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고 짖으면은 그 요구조자가 그 기호품이나 먹이를 이용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충분히. 따라. 때려. 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년. 구조견을 다루는 전문가 핸들러가 훈련을 담당한다. 따라. 따라. 훈련은 구조견과 핸들러 사이의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벌보다는 상이 훨씬 효과적이다. 구조견은 특급 구조대원으로 핸들러와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들한테는 이 구조견이 제 동료이자 정말 최첨단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을 한 명 더 데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치면 다쳤지 걔가 다치면 안 돼요. 구조견들의 훈련 과정은 강도가 매우 높다. 복종이나 체력 훈련은 물론이고 험준한 지형을 오르내리는 훈련, 그리고 매몰자를 찾는 수색 훈련이 수없이 반복된다. 구조견을 우측으로 보내면 이제 냄새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 찾아. 인명 구조견은 구조 대상을 발견하면 짖기 반응으로 상황을 전달하게 돼 있다. 기다리세요. 위치 추적 시스템 해갖고서는 핸드폰 위치를 하면은 반경 한 5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km 정도 사이에 두는데 그 정도면 이제 핸들러 구조견이 이제 수색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고 구조견 2두에서 3두 정도가 수색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몰 현장에서 구조견은 실종자를 어떻게 찾을까? 매몰 훈련장에 구조 대상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그 입구를 완전히 막았다.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구조 대상을 찾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 투입되자 곧바로 구조 대상자의 흔적을 발견한다. 구조견이 발견한 장소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조 대상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장비가 지중 음향 탐지기인데 6개의 센서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고유 센서가 6개 있으면서 그 라인 길이는 한 개당 10m로 60m 최장 60m까지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 중에 어떤 3번의 센서가 그래프가 높다 그러면은 전체 센서를 3번 주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주위에 이동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센서를 그 의심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지중 음향 탐지기는 매몰된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다. 구조견이 탐지한 지역 주변에 6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그중 구조 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조자의 위치를 점점 좁혀갈 수 있다. 있으시면은 3번을 쳐보세요. 3번 돌로. 네, 3번 그래프. 3번? 지하 한 3층이나 4층 정도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가 없지만은 두드리는 소리,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려달려고
달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 대상의 위치 탐색이 끝나면 좀 더 적극적인 상황 파악 작업이 시작된다. 구조 대상의 상황을 파악할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 진입로가 확보되고 주로 투입되는 장비는 내시경 카메라다. 요구조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의료용 내시경과 같은 원리로 끝에 라이트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구조 대상의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 상황 파악에도 효과적이다. 구조대원이 공간이 협소해서 진입하기 어려울 때나 구조대원이 어느 정도 요구조자 위치를 파악했을 때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요구조자 상태를 확인하는 탐색 장비입니다. 요 관 끝에 있는 내시경 카메라가 상하 좌우 120도 움직여갖고 안에 있는 요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이 투입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진입로를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붕괴 현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매몰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충격만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원형 절단기로 작업 공간을 구획하고 유압 브레이커로 구획된 공간 안쪽만 절단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구조 대상을 직접 구조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구조 작업은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 비로소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 전까지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보다 지루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첨단 장비가 들어갑니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탐색 시간을 줄이는 건 첨단 장비다. 첨단 장비는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첨단 장비가 지금 많이 개발은 되고 조금씩의 그 차이점은 느끼고 발견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재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진 현장에 똑같이 가더라도 그 상황은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쉽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루는 우리 대원들이 꾸준한 그 훈련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거죠. 화재 현장이나 매몰 현장에서 구조 대상을 탐색할 경우 반가운 해결사가 있는데 바로 인명 구조 로봇이다. 현재 소방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투척용 로봇은 구조대원에 앞서서 투입돼 사고 현장을 탐색하고 그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구조대원들은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방법과 절차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궤도형 로봇은 다리가 특이하다. 이 특이한 다리 덕분에 재난 현장은 물론이고 장애물이 많은 매몰 현장에서도 활약상이 기대되는 로봇이다. 예, 재난 현장용 인명 탐색 로봇은 그 바퀴의 구조가 탱크 바퀴처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4개가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고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퀴의 트랙 자체가 360도로 회전을 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로봇이 그 쉽게 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동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네 개의 탱크형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장애물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 로봇은 영상 전달 과정이 특별하다. 보통 탐색 로봇이 현장 상황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구조본부에서는 모니터로 현장 내부 영상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로봇은 구조대원의 헬멧으로도 영상이 전송된다. 마치 구조대원이 직접 사고 현장에 들어가 탐색하듯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명구조 로봇이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두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가 이쪽 보시는 제어기 쪽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는 이 헬멧의 양쪽 두 개의 모니터의 시각차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조작자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로봇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 뱀형 로봇은 외형뿐 아니라 뱀의 행동 특성까지 모방해 만들어졌다. 또아리를 틀거나 이동하는 모습도 뱀과 비슷하고 마치 뱀이 머리를 움직이듯 상체를 움직여 사고 현장 곳곳을 촬영해 전송할 수 있다. 뱀형 로봇은 그 직경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요. 좁은 틈새를 마음대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그런 건물 붕괴 같은 재난 현장에서 좁은 틈새로 파고들어서 그 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뱀처럼 가늘고 긴 외모의 이 로봇은 평지는 물론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통로가 좁은 매몰 현장에서 그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로봇이 있는데 바로 소형 비행 로봇이다.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구조대원이 볼 수 없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는 건물 뒤편까지도 탐색이 가능하다. 이 소형 비행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오래 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 소형 비행 로봇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장소에서도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해서 조난자의 탐색이라든지 그 사고 지역의 영상을 구조대원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 힘으로 비행하는 이 로봇의 원리는 헬리콥터와 비슷하다. 그러나 구조 등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15분이던 비행 시간은 40분으로 연장됐고 20kg까지 장비 탑재도 가능해졌다. 좀 더 적극적인 인명 구조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그 물속에 빠졌거나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옥상에 있는 그 조난자들이 피난해 있을 때 구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규명 튜브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많은 활동을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특히 인명 구조 현장에서 로봇의 존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 인명 구조 로봇은 앞으로는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장비 중에 가장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이제 인명구조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현장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활동하지 못할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그 보호 장비로 구조대원의 신체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과학 장비나 인명구조 로봇이 대체를 해줘야만 구조대원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하철 사고가 난다면 이 캄캄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까? 지하 화재는 특히 그 연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 투시기로 빛을 비춰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적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열화상 카메라.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조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의 일종이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적외선 카메라는 매우 유용한데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휴대폰형의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일단 기존 장비보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편리하다. 많은 장비를 휴대해야 하는 현장에서 작고 가볍다는 건 큰 미덕이다. 여구조자 발견! 이 장비도 열화상 카메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큰 부피의 장비보다는 좀 가볍고 좀 움직이기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여구조자 발견했을 때 즉시 무전기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적외선의 정체는 무엇일까? 적외선은 파장이 전파보다는 짧지만 가시광선보다는 긴 전자파의 일종이다. 그리고 파장에 따라 근적외선부터 원적외선까지 나누어진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낸다. 그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적외선 카메라다. 눈으론 식별할 수 없는 벽의 손자국도 적외선 카메라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열을 가진 분자의 경우 그 열에 의해서 분자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에너지가 적외선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외선을 그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서 영상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분명하게 그 색깔이 구별된다. 적외선 카메라가 그 적외선 에너지의 차이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또 불꽃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조리기구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 온도에 따라서 적외선을 발산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외선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적외선 포톤 양을 디텍션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온도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외선의 재미있는 성질 중 다른 하나는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검게 보인다. 사이즈가 큰 유리를 이용하면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적외선은 유리 뒤쪽을 식별하지 못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물체에 따라서 투과할 수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다르다. 중적외선은 투과돼 뒷면의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적외선 파장의 특성을 이용한 적외선 카메라는 화재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장비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뿐만 아니라 화점도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그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먼지와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하에서 투과 특성이 더 좋은 장파장의 적외선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조난 신고를 실시간 접수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구조 출동.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소재한 철마산 내 요구조저 발생. 항공대는 즉각 출동하기 바람. 사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구조 헬기가 출동한다. 헬기에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받은 좌표를 그쪽에다가 상황실에서 알려주면 바로 GIS 맵, 위성 그 맵에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면은 우리 헬기가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길을 보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탐색과 구조대원들의 수송 역할을 하는 헬기. 이 헬기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이 대형 다목적 소방 헬기는 자그마치 28인승이다.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투입과 응급 환자 이송에 효과적인 이 대형 헬기는 기존의 중소형 헬기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초속 16m의 강풍에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시속 250km로 중간 급유 없이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조난 지점 근처에 도착하면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하강, 구조 대상을 탐색한다. 환자분 중앙119 구조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사고 상황이 수습되면 연막탄을 피워 헬기의 상황 완료를 알린다. 연막탄은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이 탑승하는 동안 헬기는 제자리 비행을 계속한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악천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첨단 헬기 덕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형 헬기는 119 공중병원 헬기로도 불리는데 헬기 내부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응급처치 전문가가 동승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 자체에 적외선 카메라도 부착돼 있어 야간 비행은 물론이고 인명구조를 위한 야간 탐색도 가능하다.
I can fly.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자 힘이 세져 적과 싸워 이기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한다. I want in. Standing in front of you, a Delta 6 accelerator suit. What's it accelerate? You. 영화 G.I. 조에서 평범한 사람을 슈퍼맨으로 변신시키는 마법의 옷. 그 마법의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 로봇이다. 이름하여 입는 로봇.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지능이 가진 지능이 있는 로봇을 상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중간에 메울 수 있는 로봇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의 지능과 또 로봇의 힘을 같이 컴바인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이용하고 로봇이 갖고 있는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에다가 지능을 부여하는데 그 지능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 중인 이 로봇 슈트도 입는 로봇이다. 누구든지 이 로봇을 입으면 자신의 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까 그냥 잡아당겼을 때보다 앉아서 로봇 움직이는 게 더 힘이 덜 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깔렸다고 하면 아파트를 들어 올려 사람을 구해줄 거예요. 로봇 슈트는 팔에 힘을 줬을 때 발생하는 근육의 경도 변화로 전동 모터를 구동시키는 원리다. 다시 말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영화 속 입는 로봇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헥사도 그중 하나다. 신체 구조를 고려한 외골격 메커니즘에 인간의 의지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근육의 강도를 확인하는 센서라든가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센서라든가 또는 무게를 맸을 때 무게 중심이 바뀌는 이런 것을 센싱하는 센서들을 사용해서 그 시그널을 액추에이터인 모터에다가 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헥사는 상체와 하체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각각 착용할 수도 있다. 하체 로봇을 착용하면 40kg 이상의 물건을 지고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40kg) 가방을 메우면 되게 무거운데 그 느낌이 아니라 이제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고 실제 또 저희가 이제 EMG를 가지고 근육 활성도를 실험을 해봤을 때도 한 반 정도 근육 활성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이제 실제 40kg를 그냥 메고 걸었을 때보다 오히려 반의 근육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났죠. 입는 로봇은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준다. 팔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이 가능해지고 산업 현장이나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입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다. 그랬을 경우에 인명을 구조할 경우에는 많은 그 건물의 파편, 잔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목적에도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경우에 사람이 묻혀 있을 경우에는 뭐 기계로 이렇게 잔해물을 치운다기보다는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끄집어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천재지변을 포함해 재난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구조대원들의 오랜 경험과 첨단 과학 장비들이다. 인명구조 현장의 첨단 장비들. 그것은 구조 대상과 구조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과학인 것이다.